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진도가 빠르지 않나요? 제 말투가 빠르거나 진도가 빠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버겁게 할 생각은 아닌데, 자, 정말 분류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류한다는 것. 조르주 비도라는 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분류 없이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분류 없이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정리가 될까요? 분류하지 않고 대조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을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게다가 또 조직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뭘 조직화한다는 건 뭔가를 분류하지 않고 조직이 가능할까요? 또 분류하기 위해서 구별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의 분류도 이야기를 해봤었죠. 수없이 주변에 생각해 보면 정말 분류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무엇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들이죠. 대조하고 비교하고 조직하고 교정에서의 분류란 말 그대로 그 필요성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서 분류를 한다. 분류 없이 교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분류는 교정의 관건적 개념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신체를 구속한다. 그래서 자유를 박탈해서 신체를 구속했다. 어느 공간에 집단으로 구금을 시켰다.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정의 준비, 교정의 할 일이죠. 어떻게 라고 하는 시작은 분류가 시작해야 되겠죠. 또 그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교정은 결국 목표적 개념이 우리는 재범 방지를 실현할 수 있을까? 재범을 줄일 수 있을까?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까? 재범을 하지 않도록 무엇을 준비시켜야 될까? 가둬둔 상태에서 조금 더 인간적인 구금들은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보다 더 인권 침해 없이 인간적으로 구금하고 처우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분류처우 제도의 개념을 정의를 한다면 말 그대로 개개인의 특성,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해서 파악해서죠.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해야 하는 것. 그 목표는 뭐죠? 재범 방지의 실현과 교정에 인도하다. 교정의 목표적 개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늘 빠뜨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수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형벌은 정말 어떻게 형벌 집행을 하는 거지 말을 강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정의 1차적 목표들을 어떤 소극적 분류로 이야기를 하죠. 1차적 분류. 어떻게 구금을 해서 관리를 잘할까? 2차적 분류. 보다 목표적 분류, 목적적 분류. 어떻게 처우를 해서 재범을 방지할까? 그 사람을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시켜서 나오도록 할까? 이 부분이 처우의 분류들. 정리 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저 글씨들이 여러분 화면에 어떻게 잘 보여지는지 늘 궁금하고 걱정되기는 합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저 부분이 잘 보이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백석톡에 한번 연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처럼 분류처우 제도는 교종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늘날의 가장 효과적인 교종처우 제도이다. 이게 제도적 가치죠. 의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분류처우의 과학화, 민주화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류 기준이 다양하게 세분화돼야 되겠죠. 이게 좀 어렵긴 해요. 분류 기준을 어떻게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또는 분류 심사를 하면서 늘 걱정하고 준비해왔고 그런 지표를 제가 만들었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보다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객관화시키는 거. 객관적이지 않다는 건 이런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타당성이 있나요? 누가 수긍하나요? 그죠? 어느 장소에서, 그러니까 어느 교도소에서, 어느 교정시설에서, 어느 구치소에서, 교정시설은 구치소에서도 분류심사를 하니까요. 형이 확정되자마자 구치소에서 일반 교도소로 보내기 전에 심사를 하고 보내기 때문에 A라는 교도소와 B라는 구치소와 C라는 교도소와 D라고 하는 구치소와 많은 교정시설들에서 형이 확정되면 분리심사를 하게 되는데 각 시설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객관성이 떨어지면 수긍하기 어렵죠. 타당성이 없는 거죠. 신뢰도 타당도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류 기준이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분류심사는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에 가지고 그에 따라서 시설별 특성화 또 소규모화를 통해서 수용자를 어떤 시설에 수용하고 어떤 처우 프로그램에 편입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분류처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분류심사인데, 시설별 특성화는 지금은 경비 등급별 교도소로 대한민국을 나눴어요. 4개의 경비 등급별. 교정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에 가보면 경비 등급을 6단계 정도로 나눈 가장 가벼운 범죄, 위험하지 않은 범죄, 그리고 출소 전에 준비시켜야 될 개방교도소, 그다음에 개방과 구금을 함께 또 구금도를 완화시키는 그 시설이 개방적이기도 하고 완전 개방은 아니지만 개방교도소, 개방 및 반개방교도소, 그다음에 가벼울 경자, 경구금 시설, 그리고 가운데 중자, 중구금 시설. 위험성에 따른 경비의 등급들이죠. 그리고 무거울 중자, 중구금 교도소. 정말 위험한 범죄자, 그 다음에 처우에 있어서의 성격도 달리하고 그 처우보다도 질서가 더 중요할 만큼 위험한 수용자들, 정말 격리시켜야 될 사람들. 우리는 청송 2교도소가 그런 걸 지금 담당하고 있죠.
청송 2교도소만 아니라 S4급으로 지정되면 초중급 교도소의 역할과 중급 교도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현재 갖고 있는 교정시설들의 대동소이해요. 예전에 구금을 위한 거의 시설들이었지 처우를 위한 그런 시설들은 아니었던 시절에서 최근에 좀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시설 전반적으로 처우에 적합하게 교도소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교정시설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처우를 굉장히 저해해요. 아주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교도관들의 교정인들의 관계인들의 수준도 높고 지역사회 관련성도 높여가고 전 세계 그런 면에서 전 세계 교정을 선도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건 어찌 보면 시설들이에요. 부족한 시설,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가둬둔 시설들, 그리고 많은 교도소들이 너무 오래된,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시설들. 처우보다는 구금이나 통제를 위한 그런 시설의 특성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돼요. 교도소를 전담교도소로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교도소의 좀 특성을 좀 고려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남성과 여성을 나눠 본다면 청주 여자교도소, 그리고 갈수록 범죄도 늘어나지만 수용자 숫자가 늘어난 외국인 범죄자들을 위한 시설들. 그건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이 교정시설에 약 2,300~400명이 늘 있어요. 형이 확정된 숫자가 1,200에서 1,400명 정도. 수형자.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대전교도소에, 대부분이 아니고 절반쯤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 자체가 외국인만 수용하는 건 아닌데 외국인 전담시설로 수용되는 게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천안교도소는 외국인 전담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1,300명 정도, 1,4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교도소의 소장도 퇴직 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달라야 되잖아요.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 또 이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위한 어떤 작업들의 문제들, 그리고 여자 외국인 여자 수용자는 당연히 청주 여자교도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 외국인 이런 건 전담시설로 지정해요. 노인들을 위한 전담시설, 물론 고령화되기 하기 때문에 각국도 그게 문제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과제예요. 고령화되어가는 수용자들, 나이든 수용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어떤 처우를 위한 준비가 직업훈련이다, 학과교육이다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잖아요. 건강관리, 가족관계 회복, 노후의 애로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각 교도소에다 고령자들이 꽤 있지만 주로 고령자 전담시설로 지정한 경주교도소. 환자 중에도 특별한 환자들이 있죠. 결핵이나 이런 부분. 이건 이제 진주교도소. 정신치료가 필요한, 정말로 그 심신장애나 또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범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정을 위해서 수용하기에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다면 치료 감호소는 물론 감호 처분이 먼저겠죠. 가는 수도 있지만 교도소 내에서도 정신과적 문제들이 있는 수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폭넓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신과적 문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현대인들은 모두 정신병자야. 동의합니까? 일정 부분 동의할 수도 있죠. 너무나 많은 역할들,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서 조금 좁혀서 모든 범죄자들은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지 않나요? 일정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꼭 받아야 할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주교도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뭔가를 집중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54개 교정시설 중에서도 청송에 있는 직업훈련 교도소. 청송에 교도소가 4개가 있어요. 1, 2, 3, 4. 1, 2, 3 교도소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데 4번째 교도소는 그냥 직업훈련 교도소. 1차적인 직업훈련 교도소, 직접 사회에 나가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심화된 2차적인 직업훈련 교도소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농화자, 뭔가 신체적 결함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안양교도소, 뭔가 이렇게 교도소들을 전담시설로들 지정을 해요. 당연히 소년교도소가 대한민국에 하나 있죠. 예전에는 처음에 2개가 있었어요. 인천소년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그랬다가 인천 소년교도소는 인천구치소로 바뀌고요. 소년교도소가 천안하고 김천에 있다가 김천으로 전부 모으면서 천안은 그냥 천안교도소, 김천에 소년교도소. 여기에는 주로 어떤 처우를 주된 처우로 해야 될까요? 학교 운영 시스템과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도입해요. 나이도 어리고 또 뭔가 학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대부분은 학과 교육이 중단된 상태에서 오는 수용자들이 많겠죠. 그리고 직업훈련. 또 우리가 나눠볼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전담교도소 이렇게 지정돼서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해요. 이게 교정의 어떤 특성화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목공회적인 부분들은 잘하는 곳들이 이제 광주교도소 이런 부분들. 교도소별로 어떤 작업을 특성화시키거나 직업훈련 같은 걸 특성화시키는 데도 있죠. 여주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치료 사범들을 주된 인성교육장으로서 활용을 하는. 그리고 자동차 정비 훈련, 자동차 또 중장비 교육. 교도소마다 이렇게 특성화시키는 건 왜 중요하죠? 이야기했듯이 개별 처우에 상응한. 그래서 수용자를 어떤 시설에 수용시킬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설들이 신축하면 이제 500미 이내로 짓자 이렇게 하는데 신축하려면 어려워요. 지역 주민들의 저항들. 사실은 꼭 님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님비적인 현상도 있죠. Never, not in my front yard. 내 뜰에 왜 지어요 그걸? 혐오시설인데.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의 저항, 지역 주민들의 저항. 신축도 어렵고 정작 개축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시설들의 문제가 어떤 그런 개별 처우를 위한 분류 처우를 위해서 충분치 않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를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많으면 관리에 급급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교정은 안에서의 뭔가를 교정 목표를 이루고 싶지만은 끝없이 어떤 문제들. 그래서 교도관들의 사회적 지위나 또 굉장히 높아져 가고 그 전문성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대단히 조직 내부에서의 어떤 조직의 자긍심
개인의 자부심도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교도관들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마는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세상이 좀 덜 알아주는 것 같아. 이런 데 대한 생각들이 교도관들이 갖고 있대요. 두 번째는 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의 부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의 부분. 수용자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래도 바깥에 있는 정상 보통 사람들보다도 폭력성이 있거나 가둬둔 상태에서 어떤 구금성, 질환이나 또는 구금으로 인한 어떤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늘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험성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면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도 있게 된다. 더더구나 과밀 수용이다면 과다는 숫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과밀은 조그만 곳에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도소는 겨울 징역보다 여름 징역이 힘들어. 이런 표현들을 수용자들 해요. 겨울에는 추우면 좀 같이 차라리 사람의 온기들이 필요한데 여름에 더운 날씨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늘 다툼이. 그래서 여름에 교정시설을 관리할 때 폭행 사고들, 서로의 싸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더운 날씨에 짜증나는데 늘 사람들하고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고 있을 때 예상치 않은 문제들도 나지요. 아무튼 시설은 그렇게 처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분리처우 제도 그러면은 처우 프로그램도 문제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시설이 인권이고 시설이 처우다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류처우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오늘날 현대 교정 제도라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시설이나 처우 프로그램의 확보들이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처우들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들. 이 부분은 법을 다루면서 행정법상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관련 규정이 정비 안 됐을 때는 외부 통근을 나간다, 개방처우를 한다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져? 관련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발전하는, 변화하는 교정에 따른 처우 제도들도 관련 규정이 계속 정비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게 상응하게 하도록 처우를 할까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전문 인력의 확보도 좀 필요하고 안 되면 전문가와 전문기구와의 연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교정은 그렇게 해서 늘 예연이 확대되고 수요가 많아지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처우의 중요성을 처우 제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선 교도소에 분류심사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개호 통제를 담당하는 보안과의 일부 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실이나 개로. 분류심사과가 아닌 분류심의실, 분류개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교정의 좀 문제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의 충분한 확보, 전문성 확보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발전해 갈 겁니다. 확보에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구와 조직의 정비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분류처우 제도라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분류처우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지?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4주차에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제 1차 리포트를 낼 수 있도록 그 제목을 다음 주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